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진행의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같은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트 같은 개방된 시설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되고요. 이제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이 언제 올까 싶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지 무려 2년 5개월 만에 마스크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됐는데요. 근데 정작 오늘요, 마스크 벗으면 안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광주, 전북 등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떨어지고요. 수도권에서는 오늘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5등급 경유차 운행이나 쓰레기 소각 등을 제한한다는 얘긴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환절기라 호흡기 질환 위험도 높아지는데 가급적 실외 활동 줄이시고요. 외출할 땐 반드시 마스크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3월 20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밥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지는 식곤증이 어떤 질병의 위험 신호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뭔지 살펴보고요. 또 다른 세상 IT 시간에는 지난 한 주 동안 벌어진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문자 주제는요. 미세먼지 때문에 오늘 당장 벗을 수는 없지만요. 마스크에서 해방된 기분, 소감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전하는 시간입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가물고 건조해서 산불 걱정이 많은데요. 그 농촌에서 소각이나 논두렁 태우기 하는 거 늘 지적이 많은데 이런 거 못하게 지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농민들이 잘 따르나요, 근데? 네, 현장에서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농업, 부산물 소각 등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법 소각하는 농가는 예년에 비해 매우 많이 줄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농가에서는 관행적으로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속적인 현장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바꿔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번 주 소식 먼저 농가에서 관심 가질 만한 새로운 농업 기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시설 재배 농가에서 좋아할 소식이라고 주셨는데 염류가 쌓인 시설 재배지에서 수박의 품질을 높이고 염류 장애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요? 네. 비닐하우스 등 시설 재배지에서는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비료를 주기 때문에 작물에 흡수되고 남은 비료 성분들이 과도하게 쌓여 작물의 양분 흡수를 저해하게 되는데요. 이를 염류 집적에 의한 장애라고 합니다. 킬레이트제는 염류를 작물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서 작물의 양분 흡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토양 염류가 줄어들고 자체에 탄소와 질소 성분이 있기 때문에 특정 미생물의 활성을 높여서 작물이 잘 생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새로 개발된 기술은 뭐가 좋아진 건가요?
네. 이번에 새로 개발된 킬레이트제 비료 병행 처방 기술은 염류가 쌓인 토양에 킬레이트제와 비료를 정해진 비율에 맞춰서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네. 먼저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 사용 처방서를 발급받아서 토양의 전기 전도도를 확인하고 킬레이트제 용액과 생육 시기별 우크름량을 설정한 후에 관수통에 넣어서 일주일에 1회씩 정량을 통해 공급해주면 됩니다. 이 기술을 활용한 결과 염류 농도가 11%, 질산태질소 함량이 14% 줄었고요. 네. 토양 미생물 활성은 25% 늘어나는 등 토양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농가 수익도 기존 대비 105만 원가량 증가했으며 4내지 6작기 동안 계속 재배할 경우에는 토양 염류가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엄청 좋은 기술인 것 같은데 이게 근데 농가 현장에는 보급이 어떻게 되나요? 어렵지 않나요? 보급되기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해서요. 일부 그 지역별로 몇 농가만 시범적으로 지금 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내일이 또 춘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인데 정말 반가운 비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전남과 경남권 그리고 제주 지역에 네.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넉넉하게 내려서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밖의 날도 이제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온은 아침이 영하 2도에서 13도, 낮 기온은 11도에서 2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가 매우 건조한 지역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나 고추대 등의 농업 부산물 태우기는 미세먼지와 산불 발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들려주시죠. 벼 재배 농가에서는 이번 주에 뭘 해야 하나요? 네, 8월 말이나 9월 초에 햅쌀을 생산해서 공급하기 위해 벼 조기 재배를 하는 농가에서는 모짜리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입니다. 보통 조기 재배는 30일 정도 키운 중모로 모내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모내기 하는 시기가 4월 말이나 5월 초이기 때문에 모짜리는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조기 재배 품종은 조생종 품종을 선택하시면 좋은데요. 지역별 적합 품종을 확인하시고 적정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하시면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확보한 종자는 충실한 벽시 선별을 위해서 소금물 가리기를 해야 하는데요. 소금물 가리기를 한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4내지 5회 헹궈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자 소독을 실시한 다음에 싹틔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기 재배를 위한 육묘 장소로는 공동육묘장이나 비닐하우스를 활용하는 것이 모를 튼튼하게 키울 수 있고 모내기 이후 활착과 생육에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또 감자 재배 농가에서 해야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감자 봄 재배 아주 심기하는 시기가 중부지방은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입니다. 네. 아주 심기할 때는 알맞은 감자 싹의 길이가 3 내지 5cm 정도이고요. 뿌리가 잘 발달돼야 심은 후에 뿌리 내림이 좋기 때문에 그 생육도 왕성해서 좋습니다. 하지만 싹틔움상에서 너무 오랫동안 키워 잎이 나오기 시작한 감자는 뿌리가 끊기고 수분 증산이 많아서 뿌리 내림이 늦어지기 때문에 잎이 나오기 직전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밭은 아주 심기 하루 전이나 심는 당일에 땅을 고른 후에 일항을 만들면 되는데요. 늦소리 피해가 없는 지역에서는 가능한 일찍 심는 것이 좋습니다. 싹틔움상에서 시감자를 채취할 때는 채취 하루 전 또는 2-3시간 전에 물을 충분히 줘서 뿌리가 끊기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심기할 때 일항 사이는 한 줄로 심는 경우에는 60 내지 80cm로 해주시고요. 2줄로 심는 경우에는 일항 폭을 100cm 정도로 만들어서 포기 사이를 20 내지 30cm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닐을 피복할 경우에는 감자싹이 완전히 묻히도록 10 내지 20cm 두께로 흙을 덮고 전용 제초제를 살포한 후에 비닐로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자, 우리 8561님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사람 꽉 찬 버스, 지하철에서 아직 마스크 벗긴 조심스럽지만 이제 코로나가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웃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저는 근데 8561님이 기분이 좋다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 코너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밥 먹고 졸리는 식곤증이 위험 증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점심 먹고 나서 정말 너무 졸린데요. 봄에 이런 거는 흔한 거죠. 춘곤증.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봄의 춘곤증은 사실 그냥 우리가 생체 리듬이 자연적으로 바뀌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뭐 한 2, 3주 정도 좀 활동적으로 운동을 하고 하면 괜찮아지는데요. 이게 밥 먹고 졸리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밥 먹고 졸리면 그러니까 춘곤증은 누구나 봄에 겪는 건데 네. 밥 먹고 졸린 식곤증은 다르다 이건가요? 이게 사실 아직까지 저희가 식곤증이 왜 생기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우주에도 가고 AI도 만들고 하는 시대에도 아직 이런 걸 모른다는 게 좀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데 우리 몸이 그만큼 좀 어렵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그 우리가 밥이나 빵 뭐 이런 면 같은 거를 먹으면 탄수화물들을 먹으면요. 우리 몸에서 이게 소화가 돼서 포도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도당이 몸에 흡수되면은 이제 우리가 혈당이라고 하면은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 농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혈당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러면 우리 몸에서 혈당이 너무 높다. 이걸 좀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고 싶다라고 해서 호르몬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네. 그게 인슐린이라는 우리가 많이 아시는 그 호르몬인데요. 그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이 떨어지면은 그때 갑자기 동시에 졸음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슐린이 나오면 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인슐린이 나오면서 졸음이 생기는 현상이 식후에 너무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식곤증이다 하고 넘기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내 몸에 당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제가 요즘 심하게 그러거든요? 네. 이거 근데 제가 무서운 게 네. 그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 최근에 한 몇 개월 전부터 이러고요. 네. 근데 또 이게 사람이 무서워서 검색해 보잖아요. 당뇨병이랑 연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떡합니까? 이게 네 정말 당뇨병이랑은 좀 관련이 있는 게요. 네. 제가 뭐 이런 비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는 게 월급날 한 달 중에 딱 하루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월급날에만 돈을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저축을 해야 되는데 식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 중에 밥을 3때 먹는다고는 하지만 밥 먹을 때만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어서 남는 에너지는 우리가 지방의 형태로 저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있을 때도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그 지방을 조금씩 헐어 써가지고 이렇게 쓰는 건데 그 지방을 저축해라라는 그 메시지를 보내주는 게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인슐린이 저축을 하는 메시지인데 이게 혈당치가 너무 올라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인슐린도 더 많이 분비가 되고 더 많이 분비가 되고 이렇게 양쪽으로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예전에 우리 동화 같은 거 양치기 소년 아시죠? 늑대가 나타났다 하면은 이제 나중엔 마을 사람들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쵸. 비슷하게 인슐린도 나와서 이제 지금 혈당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는 거야? 그냥 이렇게 무시를 해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네,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의학적으로는 부르는 현상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일종의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다 보면은 우리가 혈당을 정상적으로 조절을 하고 싶은데도 얘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인슐린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더 많이 나오고 더 많이 나오고 더 많이 나오고 하다가 결국은 우리 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한계치만큼의 인슐린이 나오는데도 내 몸이 반응을 안 한다. 이러면 정말 당 관리가 안 되는 당뇨병이 생기는 거죠. 와, 이거 듣다 보니까 많이 먹은 게 좀 죄네요.
네. 이거 관리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이런 증상을 좀 어떻게 줄이거나 하는 게 있나요? 일단은 식습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식습관입니까? 네. 첫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많이 먹는 게 안 좋다. 그래서 소식을 하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몸에 필요한 것보다 너무 많이 하니까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쓰는 것보다 많이 쌓인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양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육체 활동 고된 거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렇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힘이 나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유일한 즐거움인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또 다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 그래요. 다행입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식사는 같은 양을 하더라도 탄수화물 비중을 조금 줄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쌈을 많이 싸 먹잖아요. 식사할 때 뭐 상추 먹으면 졸린다 하는 건 거의 낭설에 가까운 거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어 그냥 쌈 싸서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나물류라든지 뭐 고기, 단백질, 두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같이 드시면은 배는 비슷하게 채워지긴 하더라도 이제 혈당이 확 올라가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당뇨병 전 증상에서 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식곤증 같은 심하게 일어나지 않는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잘 보시면 점심 때 우리가 식사할 때도 뭐 샐러드 같은 거 이렇게 드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은 잘 보면 식곤증이 없어요. 그럴 때는. 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문제인 거니까 기왕 식사를 하더라도 조금 줄이면 되지 않을까. 그 탄수화물 비중만 양은 똑같이 하되. 근데 밥은 참 좋은데 밥을 좀 먹을 수 있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게 3번째 방법인데요. 그래요? 네. 그 오늘도 이제 방금 경품 소개해 주실 때 이제 잡곡을 준다고 그래 소개를 마침 해 주셨는데 네. 그렇게 우리가 잡곡을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게 당뇨에 잡곡밥이 좋다 이런 거를 많이들 아시는데 왜 좋냐고 하면 그냥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게 같은 양을 먹더라도 잡곡은 천천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혈당이 이렇게 팍 올라갔다가 팍 떨어지는 이런 식의 일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몸에 충격이 덜하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슐린도 이제 꼭지점이 엄청 높지는 않으니까 네, 조금 나왔다가 이제 천천히 나려고 이러면 이제 그런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적죠. 적다. 근데 보통은 약간 당뇨다 약간 그 위험하다 이러면 약을 먼저 찾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약을 먹으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당뇨는 좀 다르다고 듣긴 했는데. 일단은 이제 약을 먹는 건 좀 기본인 거고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약만 잘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약을 먹으면서도 같은 다른 것들을 좀 해야 된다는 건데 네. 앞에서는 제가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것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몸에 필요한 거는 어떻게 정해지냐? 당연히 첫 번째는 활동량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정말 계속 뭐 밥 메고 하면 이러면 정말 새참을 드셔야 되잖아요. 힘 떨어지니까. 그거는 우리가 먹은 만큼을 바로바로 써버렸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근육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근육이 우리가 몸에 많으면요. 그 걔네들이 혈당으로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근육들이 그걸 알아서 먼저 섭취를 해 갑니다. 그러면은 전체 혈중에 있는 그런 그 포도당 양은 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젊을 때도 이 정도 먹었는데 갑자기 뭐 식곤증이 심해졌다든지 아니면 좀 요새 좀 밥 먹고 나면 더 그렇더라 하면은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좀 줄어들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근육 운동을 좀 하시는 게 그러니까 유산소도 좋지만 그러니까 밥 먹고 걷는 것도 되게 좋은 게 그렇게 걸으면은 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혈당을 좀 태우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좋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근력 운동을 좀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리고 좀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약만 드시는 분은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약만 드시고 아무것도 안 한다. 식습관 관리라든지 운동도 안 하는 분도 있는데 더 안 좋은 경우는 약을 안 드시고 내가 그냥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개선으로만 해결하겠다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면 정말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당뇨병 약을 먹으면 그냥 혈당 좀 낮추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당뇨병을 방치하면은 우리가 좀 굉장히 좀 심각한 합병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합병증이 무섭다는 얘기는 들어봤거든요. 주로 어떤 게 있나요? 이게 당뇨병을 우리가 뭐
이제 당뇨라는 게 소변으로 당이 나온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면 혈당이 높다. 근데 이게 아니고 우리 막 어디서 사탕 같은 거 이렇게 받으면 주머니에 실수로 넣어놓다가 나중에 꺼내보면 되게 찐득찐득해져 있는 상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껍데기 벗기면 이제 벗기려다 막 찢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과장을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혈액에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우리 피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물엿같이. 근데 그러면은 이제 끈적끈적한 피가 그런 우리 혈관이라는 호수를 이렇게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혈관이 계속 상처를 입습니다. 근데 큰 혈관은 좀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작은 혈관들이 미세혈관들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 몸에 미세혈관이 있는 장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특히나 뇌에 있는 미세혈관 같은 게 만약에 이제 그렇게 계속 상처를 받다가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뇌 질환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눈도 뒤에 망막이라는 곳에 미세혈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쪽에 그렇게 좀 찐득한 혈액이 계속 지나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진짜 실명 같은 것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라도 이제 제일 좀 많이 겪으시는 증상들이 우리 콩팥이 그냥 소변을 만드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고 남는 물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데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도 그런 걸러줘야 되니까 필터 이런 게 되게 미세혈관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난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투석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심각한 단계까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역시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박한슬 약사님이 대답해줘야 될 혹시 신약 있습니까? 당뇨병을 완전히 해결할 없나요? 네.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직까지는 그걸 당뇨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약은 없는데요. 이게 대신에 조금 긍정적인 소식은 있습니다. 한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먹는 약을 많이들 하시는데 해외에서는 그 펜 형태로 된 주사기를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인슐린을 배에다가 이렇게 주사하는 형태의 그런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주사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많이들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당뇨가 정말 후기 단계에 넘어가서 잘 조절이 정말 안 된다면 그런 걸 맞아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매일매일 심한 경우는 하루에 몇 번씩도 이제 맞으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걸 최근에 미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형태로 그렇게 좀 한 번 맞으면 일주일 동안 쭉 가는. 우와, 그게 되나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허가를 거의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태로 지금 잘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몇 년 전에는 또 다른 두 번째가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는 그 우리가 당뇨병 인슐린을 맞아야만 됐는데 먹어서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알약으로? 예, 먹는 인슐린 같은 것도 이제 개발이 됐고 국내에도 아마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왔죠. 와, 좀 기대를 하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식곤증을 잘 느끼시는 분들은 이게 당뇨병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또 소식을 하면서 근육량을 열심히 늘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의료 처방전 박한슬 약사였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어깨를 한번 활짝 펴볼까요? 오늘 해볼 동작은 팔 돌리기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되도록 양팔을,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팔만 옆으로 뻗어주세요. 팔을 작은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돌려주다가 큰 원을 만드는 느낌으로 점점 넓혀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 동안 돌린 후 반대 방향으로 팔을 돌려주세요. 이때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쭉 뻗어주시고요. 한 팔만 돌리신 분은 반대편 팔도 똑같이 돌려주세요. 팔로 원을 그리는 동작은 어깨 결림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시면 10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 동안 이 분야는 또 많은 소식이 들려오던데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또 하나 세상 IT. 네, 히든 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IT 업계에 계신 분들은 요즘 인공지능 쫓아가기에 정신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슈가 정말 매일 쏟아지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뭐 지난주도 챗 GPT에 대해서 했는데 잘 배웠죠. 네, 근데 이번 주도 네, 인공지능을 또 얘기를 안 하려고 했으나 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좀 많았습니다. 나왔다고 막 그러던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챗 GPT 같은 이런 뭐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인공지능이 예전에는 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혹은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만큼 큰 이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챗 GPT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일주일간 재미난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IT 세계를 지배하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순서가 크게 바뀔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IT 기업을 압도하는 지배하는 또 이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두 회사의 인공지능 2차전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근데 이거 그 인공지능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벌써 2차전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기업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뭐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IT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역시 엄청나게 정신이 없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을 포함해서 최근 3월에 전체 흐름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3월 1일 날 MS에서는 검색 빙이라는 것을 윈도우에 탑재 예정을 발표했습니다. 네. 수억 명이 이미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챗 GPT를 이용한 이 빙이라는 검색이 탑재되니까 이슈가 생겼죠. 모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이 MS의 움직임에 굉장히 놀라워했었고 바로 일주일 뒤 3월 8일에는 구글에서는 AI 챗봇 바드를 발표하면서 시연을 했습니다. 네, 성능이 근데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 폭락으로 사흘 만에 시가총액이 200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와, 아니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좀 이렇게 안 든다고 200조가 증발을 성능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길래 그랬나요? 네, 이 구글 챗봇이 이제 바드라는 이름이었는데 시연할 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설명해줘라고 했는데 네. 이 바드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최초로 태양계 밖의 행성을 찍는 데 사용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태양계 밖을 최초로 촬영한 것은 다른 망원경이라고 해요. 아, 틀린 거군요. 네, 틀린 거죠. 아마도 잘못된 대답을 했는데 사실 이게 사실 엄청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챗 GPT도 이제 우아했었는데 얘네들은 챗 GPT는 덧셈도 틀려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제가 지난주에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답만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챗 GPT도 틀리는데 왜 이럴까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엄청 거대한 이 구글이라는 회사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말했던 챗 GPT를 만든 회사는 오픈 AI라는 회사인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만 해도 우아라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었던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느냐, 즉 이런 거대한 플랫폼인 경우에는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시장의 일부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체를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먼저 선점하는 게 좋은데 구글은 이미 두 번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는 뭐야 뒤늦게 하는데도 이렇게 제대로 못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좀 제가 큰 기업의 오너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신제품 개발하기 싫을 것 같은데. 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 일주일간 이슈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지난 15일 수요일 날은 구글에서 다시금 새로운 기능 서비스를 공개합니다. 네, 이메일로 쓰는 지메일, 그다음에 문서 작업할 때 쓰는 다양한 구글 독스 서비스에다가 인공지능을 붙여서 공개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이메일 쓰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제만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이메일이 써지고 한마디로 이제 시간과 노력을 이제 단축해주는 이런 기능들인데요. 같은 날 이 오픈 AI에서는 GPT-4라는 걸 발표합니다. 네, GPT-4라는 걸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지난주에 챗 GPT가 좋다고 했잖아요. 이걸 몇 배가 훨씬 더 좋아지는 이런 기능들을 그날 또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GPT-4잖아요. 네네. GPT에서 그냥 GPT-1이었고 2, 3 넘어서 4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했던 거는 3.5였어요. 네. 3.5에 비해서 4는 뭐 10배 이상이 좋아졌다? 10배 이상? 네. 와.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체감이 될 만큼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구글에서 신제품 발표를 했는데도
그게 기사에서도 다 묻히고 IT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구글이 다 묻히게 되는 이런 구글이요? 네네 맞습니다. 와, 그렇게 거대한 기업인데 네. 관심을 못 받을 때가 있네요. 이게. 맞습니다.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또 MS에서 또 거대한 걸 또 공개를 해요. 네, 이런 지속적인 MS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공개하는 건데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을 때 회의를 끝나고 나서 자동적으로 회의록을 정리해준다 네네네.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말고도 훨씬 더 획기적인 것들을 많이 공개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행 일정을 바로 짜주는 것도 발표를 했었고요.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오피스 AI. 네, 오피스? 바로 네. MS 오피스 아시죠? 예, 네, 워드라든지 예.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회사원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여기다가 전부 다 챗 GPT를 다 붙인 거예요. 네, 그렇다는 소리는 그럼 어떻게 돼요? 말만 하면은 자동으로 일을 다 해주는 거죠. 이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예. 인공지능이 글도 써주고 그 글이 파워포인트로 가면은 자동으로 PPT를 만들어줘요. 근데 세상에. 디자인도 해주고 애니메이션도 넣어주고 그림도 넣어주고 네, 이런 것들을 알아서 만들어주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이름이 코파일럿이라고 해요. 네. 코파일럿 즉 부조종사입니다. 사람의 업무를 돕겠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제 돕는 것 이상으로 기업들에서 문서 작업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좀 없어지겠지만은 일도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거 좀 듭니다. 대단한 거죠. 네. 저 대학 때 PPT 하기 싫어가지고 자료 조사만 했거든요. 너무 잘 됐는데 네. 이거는 거의 와 이게 인공지능의 느낌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 자연스럽게 서비스에 들어오고 있는 느낌을 받는데 정말 무서워지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람은 이제 또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게 적응되면은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이 없이 무언가 하기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못할 사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게 가장 무서운 점이거든요. 아나운서님도 이제 글 쓰실 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주제랑 분량만 알려주면은 인공지능이 이제 알아서 써주게 됩니다. 와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진짜. 그뿐만 아니라 또 회의가 또 끝나면 회의록도 자동으로 써준다고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회의 내용을 자동으로 분석하니까 이 사람한테는 어떤 일을 할당해주고 예, B라는 사람한테 어떤 일을 할당해주는지 자동으로 알림이 가요. 와 네, 한마디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점점 게을러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와 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정말 IT가 그냥 이런 서비스들이 IT를 지배했던 판을 바꿀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단순하게 서비스가 인기가 있다고 전체를 바꾸게 된다는 말일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렇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네.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검색이요? 네. 아, 구글 하면 보통 이제 구글 검색 사이트니까. 대부분 지배할 것 같은데 한 60? 그보다 훨씬 더 사실 많아요. 그래요? 90%가 넘는 수준입니다. 아, 네. 전 세계로? 네, 전 세계로. 뭐 국내에서는 뭐 네이버도 있고 뭐 다음도 네. 있겠지만은 네. 전 세계로 따지면 구글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MS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빙이라는 검색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는 5% 이하입니다. 좀 작긴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숫자만 보면은 이제 감이 올 거예요. 구글은 잃을 게 많고요. 네, MS는 얻을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90% 넘는 것과 5% 이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인공지능에 집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검색 시장의 선점입니다. 구글은 지난해 광고 수익으로만 293조를 벌었고요. MS는 22조에 불과합니다. 네. 물론 22조도 엄청나게 큰 금액은 맞는데 구글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이 챗 GPT가 빙 검색에 활용됨에 따라서 이번 달 한 달 동안 실사용자가 1억 명이 늘었다고 해요. 네. 그만큼 이제 엄청난 큰 인기를 어마어마하네요. 보이고 있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이유 자체가 챗 GPT가 MS에서 독점으로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MS에서 챗 GPT에게 10조 이상을 투자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MS에서 이번 오피스 챗 GPT 붙이는 것처럼 네. 공격적인 마케팅하고 다양한 선점들을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검색 시장의 변화가 광고 시장으로까지 이어지는 네. 건데 단순 검색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검색을 하면 광고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싶을 정도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대부분의 검색 사이트들은 광고를 가지고서 돈 버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런 점유율이 매우 중요한데요. MS는 구글에서 빼앗아오는 이 시장 점유율을 1%당 20억 달러. 한마디로 2조 4천억 원 정도의 추가 이익을 얻는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아까 잃을 게 많고 얻을 게 많다라고 했으니까 1% 가져올 때마다 돈을 이제 계속 이제 가져올 수 있겠죠. 이런 검색 시장을 장악했으면은 당연히 광고 시장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검색을 많이 하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들도 많아지니까 데이터가 또 많아진다는 거는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소스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 회사들은 구글이든 네이버든 자사의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들을 지금 당장 공개하지 못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위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 이 흐름으로 가면은 누가 지배할까요? 결국 네. 이 세계를 누가 이길 수 있을지 가져갈지. 그러니까 IT에서 일하는 저도 지난주만 해도 다시 구글이 앞설 것 같다라고 했는데 금요일 날 MS가 오피스에다가 바로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AI 서비스가 이렇게 나중에는 편하게 말로만 될 것 같다라고 누구나 생각을 했겠지만은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적용이 됐기 때문에 MS가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온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랫폼은 먼저 선점한 사람이 전체를 다 먹기 때문에 MS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구글이 이번 주도 또 새로운 이슈가 또 나올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담하기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아주 현명한 대답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세상 IT 시간. 오늘은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전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히든 브레인 연구소 송태민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4004님. 마스크 벗는 날이 반갑진 않네요. 저는 공항버스 기사인데 마스크를 벗고 싶어도 외국 승객들 때문에 벗지도 못하고 답답하네요. 혹시나 해서요. 라고. 야, 또 이 생각은 못했네요. 진짜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6624님, 여긴 광명시입니다. 안개가 자욱하군요. 혹시 스모그는 아닌지 걱정이 되는군요.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6624님, 네, 오르신 생각 같습니다. 확실히 공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스크를 벗는 첫날이긴 하지만 마스크를 쓰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최정실님, 여행도 아는 만큼 보이는 것처럼 이젠 챗 GPT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양분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송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더 많이 활용하냐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좀 뒤처지지 않도록 좀 이런 거를 경쟁해야 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강지영님, 진짜 사람들이 서야 할 자리가 사라지는 건가요? 편리하지만 좀 무섭고 두려워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모두가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네, 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하지만 또 분명히 우리 자리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요. 9646님, 코로나 종식이 눈앞이라 반갑긴 한데 마스크 벗고 다녀보면 미세먼지, 매연, 담배 연기 때문에 쉽게 벗기가 두렵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좀 오늘은 꼭 마스크를 쓰는 걸로. 네, 0787님도 마스크 당분간 쓰려 합니다. 마스크 덕분에 감기 잘 걸리던 우리 가족 감기 안 걸리고 장점도 많더군요.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그죠? 송 소장님도 그러실 거고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장점이 있는 거 아니까 적당히 그때 잘 쓰면 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당첨자는 홈페이지에 게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기분 좋은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60, 70년대에는 주택 지붕으로 성면이 들어간 슬레이트를 사용했다는 거 아시나요? 훼손된 슬레이트 가루가 폐로 들어가면 암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